긴급 속보입니다. 캄보디아의 한 새벽 공항에서 상상하기 힘든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73명이 수갑을 찬 채 한 줄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더 섬뜩한 건 이 현장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용했다는 점입니다. 경광등도 없었고 고함도 없었고 카메라 플래시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이 사건의 규모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해외에 거점을 둔 온라인 사기 조직과 연루된 용의자들로 알려졌습니다. 수법은 가짜 투자, 로맨스 스캠, 가짜 수익 인증 등. 피해자는 수백 명 이상, 피해액은 수백억 원대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 범죄는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퇴직금, 전세금, 치료비처럼 한 가정의 버팀목을 정조준해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퍼졌다는 점에서 충격이 더 큽니다. 이건 해외 범죄가 아닙니다. 한국의 노년층을 겨냥한 전쟁에 가깝습니다. 이번 사건이 더 주목받는 이유는 체포가 아니라 대규모 송환이라는 점입니다. 국경을 넘는 송환은 단속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지 공조, 신원 확인, 증거 정리, 호송과 항공 이동까지 한 단계라도 흔들리면 전부 무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73명이 한꺼번에 이동했다는 건 이미 오랜 기간 치밀한 추적이 이어졌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현장 중심에는 한국 수사팀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장된 연출 없이 서류와 절차로만 밀어붙이는 방식, 그리고 확인이라는 단어가 반복될 정도로 정밀한 검증이 이어졌다는 목격담도 나왔습니다. 한 명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촘촘히 봉쇄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현지에서도 손대기 어렵던 이 사기 공장이 왜 하필 그날 새벽 73명 규모로 한꺼번에 무너졌는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 거대한 조직의 목을 잡았는가? 지금부터 그날 새벽을 가장 가까이서 본 한 외국인 공항 보안 감사의 기록을 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힘을 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저는 캄보디아에서 공항 보안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영화 같은 일은 거의 없는데 하루 종일 서류를 들여다보고 사람들의 표정을 읽고 숫자를 확인하는 게 전부입니다. 줄 서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일의 연속이죠. 지루하냐고요? 네, 대부분은 그렇지만 바로 그 지루함 속에서 이상한 징후를 발견하는 게 제 일입니다. 그날도 똑같을 줄 알았습니다. 아침 6시에 늘 하던 대로 커피를 마시며 당일 스케줄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일반 여객기 3편에 화물기 2편이라 평범한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5시 30분에 호출이 왔어요. 특별 호송이라고 하더군요.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뭔가 다른 긴장감이 실려 있었는데 제 경험상 그런 목소리가 나올 땐 보통 일이 아니라는 뜻이죠. 저는 서둘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공항 북쪽 전용 게이트였는데 일반 승객들이 사용하지 않는 특별한 상황을 위한 공간이었어요.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공기가 달라진 걸 느꼈는데 보통 범죄자 호송은 소란스럽거든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몰려들고 경찰들은 누가 더 위세를 부리나 하는 듯 목소리를 높이며 때론 용의자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저항하는 모습을 담으려는 언론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하는데 그게 이런 호송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게이트 앞에는 한국 수사관들이 조용히 서 있었고 누구 하나 큰 소리를 내지 않았으며 카메라도 없었고 고함도 없었죠. 대신 손에는 두툼한 서류철이 쥐어져 있었고 귀에는 통역 이어폰이 꽂혀 있었습니다. 호송 인원 73명. 저는 그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잠깐 의심했어요. 73명이요? 한 번에요? 캄보디아에서 범죄자를 송환하는 일이 처음은 아닌데 보통은 서너 명에 많아야 10명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73명이라니요. 왜 73명이나 될까요? 왜 이렇게 조용할까요? 그리고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 있을까요? 제 머릿속엔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는데
이건 단순한 범죄 송환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저는 명단을 받아들고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20, 30, 50, 60. 그런데 제 손가락이 잠깐 멈췄는데 그 줄 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수갑을 찬 채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는데 얼굴은 가려져 있었지만 어깨의 각도가 모두 달랐어요. 어떤 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어떤 이는 정면을 응시했으며 어떤 이는 다리를 떨고 있었고 어떤 이는 돌처럼 굳어 있었죠. 그때 제 뒤에서 누군가가 낮게 말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놓치면 또 누군가가 무너진다고요. 저는 고개를 돌렸지만 누가 한 말인지 확인하지 못했는데 여러 명의 한국 수사관들이 서 있었고 모두 같은 표정으로 그 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오늘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그들이 사기꾼을 잡으러 온 게 아니라 무너진 가족을 되찾으러 왔다고요. 그리고 이 73명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을 속여 파괴한 사람들이라는 걸요. 공항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서 저는 처음으로 숫자 너머의 이야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73명은 비슷해 보이면서도 다 달랐습니다. 제가 보안 일을 10년 넘게 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는데 사람은 몸짓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어깨가 긴장하고 손가락이 떨리고 눈이 특정 방향을 피하게 되죠. 그날 줄 서 있던 73명도 마찬가지였는데 어떤 놈은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마치 지금이라도 뛰쳐나갈 것처럼 근육이 경직돼 있었고 반대로 어떤 놈은 고개를 완전히 숙이고 있었죠. 마치 땅이 자기를 삼켜주길 바라는 것처럼요. 몇 명은 계속 입술을 깨물었는데 피가 날 정도였어요. 딱 한 가지를 참는 사람처럼 무언가를 말하고 싶지만 말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처럼요. 저는 공항에서 수많은 범죄자를 봤습니다. 마약 밀수범, 폭력 조직원, 인신매매범까지 다양했는데 그들은 보통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끝까지 뻔뻔한 부류이고 또 하나는 체념한 부류죠. 하지만 이 무리는 묘하게 달랐어요. 몸엔 상처가 없는데 눈이 흔들렸는데 폭행당한 흔적은 없었어요. 멍도 없고 붓기도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마치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나도 정확히 모른다는 듯 불안했어요. 그 눈은 흔히 조직에서 일하던 사람들 눈인데 명령을 받아 움직였지만 전체 그림은 몰랐던 사람들의 눈이죠. 그들은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는 알지만 그게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는 모릅니다. 저는 그 눈빛이 불편했는데 왜냐하면 그 눈은 악하기보다는 공허했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더 이상했습니다. 누가 위협하지도 않는데 표정이 단단했는데 분노도 아니고 냉소도 아니고 업무였습니다. 마치 이 일이 자기 가족의 일인 것처럼 감정은 누르고 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느껴졌어요. 한 남자가 서류철을 들고 제 옆에 섰는데 그는 제 나이쯤 되어 보였어요. 아마 40대 중반쯤? 키는 평범했지만 어깨가 넓었고 손이 거칠었는데 군인 같기도 했고 항만 노동자 같기도 했죠. 손톱 밑에 잉크 자국이 있었는데 아마 서류를 너무 많이 넘기다 보니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얼마나 오래 준비했느냐고요. 그는 잠깐 저를 쳐다보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6달이요. 6달.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는데 이 한 번의 송환을 위해 6달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서류 작업,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상, 용의자 확인, 증거 수집. 그 모든 과정을 거쳐 오늘 이 자리에 섰다는 겁니다. 그때 줄 가운데 있던 한 용의자가 갑자기 속삭였습니다. 형, 나 진짜. 저는 그 목소리를 들었는데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옆 사람에게 말하고 있었는데 너무 조용한 공항이라 제 귀에도 들렸죠. 그런데 그는 끝까지 말을 못했어요. 옆 사람이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봤는데
그 눈빛 하나로 말을 멈춘 거예요. 협박도 아니고 위협도 아니었는데 그냥 침묵하라는 조용한 경고였죠. 그 말을 삼킨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기가 아니라 사람을 부수는 공장이었다는 걸요. 사기는 단순히 돈을 훔치는데 이건 달랐어요. 이들은 사람의 신뢰를 훔치고 희망을 훔치고 가족을 훔쳤으며 그리고 훔친 사람들을 도구로 써서 또 다른 사람을 훔쳤어요. 그래서 73명이었던 겁니다. 한두 명의 사기꾼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공장은 단순히 돈만 훔친 게 아니었는데 저는 곧 그 사실을 더 깊이 알게 될 거였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런 사건을 뉴스로만 봤습니다. 사기, 투자, 연애, 클릭 한 번, 송금 한 번. 뉴스는 항상 숫자로 말하는데 몇억 원 피해에 몇백 명 피해자라고 하죠. 저도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아, 큰일이네 조심해야지 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 73명을 직접 보니 숫자가 달라 보였어요. 486억 원, 800명 넘는 피해자. 그건 통계가 아니라 얼굴이었는데 누군가의 아버지가 평생 모은 퇴직금이었고 누군가의 어머니가 자식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었으며 누군가의 꿈이었던 가게 창업 자금이었어요. 저는 한국에 살던 시절이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약 3년간 부산 항만에서 일했는데 컨테이너 보안 검사 일이었고 그때 같이 밥 먹던 한국 동료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상훈이라고 했어요. 상훈이는 늘 아버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버지 평생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손가락 하나 다쳤는데도 하루도 안 쉬셨고 퇴직금을 꼭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아버지 인생의 증명이라고요. 저는 그때 그 말을 이해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로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돈의 의미를요. 그 친구가 몇 달 전에 메시지를 보냈는데 형 우리 아버지 이상한 투자방에 들어갔어요. 자꾸 돈을 넣으래요. 수익이 엄청 나온다고 하는데 출금이 안 된대요. 어떡하죠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요즘 다 그래. 조심하라 해. 경찰에 신고해봐.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캄보디아에 있고 상훈이는 한국에 있으니까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 앞에 선 73명은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건 조심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요. 개인이 대응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었는데 국가가 잡아야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으니까요. 이건 조직이었고 시스템이었고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네트워크였는데 캄보디아에 센터가 있고 필리핀에 서버가 있고 중국에 계좌가 있고 한국에 피해자가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한 사람이 신고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었고 경찰 한 명이 수사한다고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걸 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조용히 끝까지 한 명도 빼지 않고 6달 동안 캄보디아 정부와 협상하고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증거를 모으고 비행기를 준비했는데 그리고 오늘 73명을 데려가는 거였습니다. 저는 상훈이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버지 괜찮으시냐고요. 대답은 한참 뒤에 왔는데 일단 멈췄어요. 더 넣기 전에 막았는데 이미 들어간 돈은 모르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는데 다행히 최악은 막았네요. 하지만 이미 들어간 돈은 돌아올까요? 아마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오늘 73명이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수사를 받을 거고 재판을 받을 거고 피해자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그게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저는 도대체 저 사기 공장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날 처음 제대로 들여다봤는데 그 구조를 이해했을 때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도 이해했어요. 저는 수사관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안 일을 오래 하면 범죄는 늘 같은 패턴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마약은 마약대로 밀수는 밀수대로 사기는 사기대로 일정한 흐름이 있습니다. 사기 공장은 3층 구조입니다.
저는 공항 대기실에서 한국 수사팀이 나누는 대화를 들으면서 이걸 배웠는데 그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고 제가 영어와 한국어를 조금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귀에 들어왔습니다. 첫째 층은 목소리 층입니다. 가짜 상담사, 가짜 애인, 가짜 전문가가 있는데 그들은 사람의 외로움과 욕심과 두려움을 건드립니다. 한 수사관이 태블릿을 보여주며 설명했는데 이게 그들이 쓰는 대화 스크립트래요. 몇백 페이지나 되는 매뉴얼이었습니다. 첫 주에는 친절하게 접근하는데 안녕하세요. 투자에 관심 있으세요? 요즘 재테크 어떻게 하세요? 하면서 정말 자연스러운 대화죠. 둘째 주에는 신뢰를 쌓는데 작은 수익을 보여줘요. 10만 원 넣으면 12만 원 돌려주는데 실제로 입금돼서 피해자는 생각하죠. 아, 진짜네. 셋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더 큰 기회가 있다. 지금 아니면 놓친다. 다른 사람들은 벌써 수천만 원 벌었다면서 압박하죠. 둘째 층은 화면층입니다. 가짜 투자 화면, 가짜 수익률, 가짜 인증서가 있는데 수사관이 보여준 화면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처럼 보였거든요.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뉴스가 올라오고 다른 투자자들의 후기가 보였는데 심지어 금융위원회 인증 마크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물론 전부 가짜지만요. 사람은 숫자를 믿는데 특히 전문가라는 말이 붙으면 더 믿죠. 수익률이 화면에 뜨고 전문가라는 사람이 설명하면 의심은 줄어듭니다. 한 수사관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는데 우리 엄마도 속았을 거예요. 이거라고요. 그 말에 다른 수사관들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자기들도 모르고 보면 속을 수 있겠다고요. 셋째 층은 돈의 층입니다. 계좌는 계속 바뀌고 이름은 계속 바뀌고 국경은 늘 유리한데 오늘은 한국 계좌에서 중국 계좌로, 내일은 중국 계좌에서 베트남 계좌로, 모레는 캄보디아 계좌로 흘러갑니다. 돈은 마치 물처럼 흘러가는데 국경을 넘을 때마다 추적은 어려워지고 책임은 흐려지죠. 어제는 이 나라 오늘은 저 나라인데 수사팀이 한 나라에서 증거를 모으는 동안 범죄자들은 이미 다른 나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나라들도 종종 멈추는데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이런 초국적 사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증거가 흩어지고 책임이 흩어지고 사람도 흩어지니까 한 나라의 법으로는 손댈 수 없는 영역이 생깁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방법이 달랐어요. 그들은 누가보다 어떻게를 먼저 잡았는데 한 수사관이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렸어요. 통화 흐름, 송금 흐름, 역할 분담을 그리니까 복잡한 네트워크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센터는 캄보디아에 있지만 서버는 필리핀에 있고 계좌는 중국에 있고 피해자는 한국에 있는데 하지만 모든 흐름은 결국 한 곳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그 한 곳에서 역할이 나뉘죠. 그들은 그 역할을 하나하나 추적했는데 누가 전화를 걸고 누가 화면을 조작하고 누가 돈을 옮기는지를요. 6달 동안 그 퍼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를 줄 세웠어요. 73명. 한 명 한 명 역할이 달랐지만 모두 하나의 시스템이었는데 센터는 여러 개다. 그런데 손버릇은 같다. 말투도 같다. 문장 끝이 똑같아라고 말하는 걸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소름이 끼쳤는데 사람을 속이는 일에도 습관이 남는다는 거죠. 아무리 다른 사람인 척해도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매뉴얼을 쓰면 흔적이 남는데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그 습관을 끝까지 추적하고 있었어요. 결정적 전환은 체포가 아니라 송환이었는데 잡는 것보다 데려오는 게 더 어려운 일이니까요. 체포는 현장에서 끝납니다. 범죄자를 잡고 수갑을 채우고 경찰서로 데려가면 끝인데 빠르면 몇 시간에 길어도 하루 안에 끝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송환은 국경을 넘어야 해요. 서류, 절차, 항공, 경비, 협조, 그리고 결심이 필요한데 하나라도 빠지면 송환은 무산됩니다. 한국 수사관이 제게 말했는데 캄보디아 정부와 10번 넘게 화상회의를 했대요. 때론 캄보디아어 통역을 3명이나 동원했고
법률 전문가가 밤을 새워 협정문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왜요? 한 글자만 잘못 써도 송환이 불발될 수 있으니까요. 그날 새벽 73명을 줄 세우는 데만도 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처음엔 간단할 줄 알았는데 그냥 줄 세우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복잡했어요. 한 명이 쓰러지면 줄이 흔들리고 줄이 흔들리면 뒤에 있던 사람들이 불안해하죠. 불안이 커지면 군중 심리가 생기는데 누군가 소리를 지르고 다른 누군가가 따라하고 순식간에 통제 불능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소리를 키우지 않았어요. 대신 간격을 지켰는데 한 사람당 정확히 1m씩 띄웠어요. 너무 가까우면 서로 부딪히고 너무 멀면 줄이 끊어지는데 1m가 딱 적당한 거리였죠. 걸음 속도를 맞췄고 눈빛으로 신호를 주고받았어요.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신기했는데 한 명의 지휘자가 소리쳐서 통제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조용히 협력해서 움직이는 거였어요. 마치 오케스트라처럼요. 한 수사관이 손짓으로 속도를 조절하면 다른 수사관이 반대편에서 같은 손짓을 따라 했는데 말은 없었지만 완벽하게 동기화돼 있었어요. 폭력 없이 폭력을 제압하는 방식이었죠. 그때 작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줄 중간쯤에 있던 한 용의자가 신발을 떨어뜨렸는데 오래된 운동화였고 한쪽 끈이 풀려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누군가는 그 신발을 발로 찰 수도 있는데 줄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혹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신발 하나 때문에 줄을 멈출 순 없으니까요. 그런데 한국 수사팀 중 한 사람이 잠깐 멈춰 섰어요. 그는 허리를 숙여 신발을 주워들었고 용의자에게 건네주며 조용히 말했어요. 신어. 용의자는 멍하니 그 신발을 받아들었는데 수갑을 차고 있어서 직접 신을 수 없었죠. 그러자 수사관이 다시 허리를 숙여 신발을 신겨줬어요. 그 장면이 이상하게 남았습니다. 적에게도 질서를 지키는 태도, 범죄자에게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을 지켜주는 모습. 그게 바로 제가 한국을 다시 보게 된 이유였어요. 법을 어긴 사람에게 법을 집행하는 건 당연한데,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성을 잃지 않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분노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고 거칠게 대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절차를 지키고 끝까지 인간을 대하듯 했습니다. 비행기 탑승구 앞에서 저는 마지막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73. 한 명도 빠지지 않았고 한 명도 다치지 않았고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줄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 공항 보안팀 동료가 제게 물었는데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는데 그때는 몰랐거든요. 하지만 비행기가 뜬 뒤 저는 한국 수사팀 한 사람과 짧게 대화를 나눴는데 그 대화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비행기가 뜨고 나서야 공항이 숨을 쉬었습니다. 그 큰 전세기가 활주로를 달리고 천천히 떠오르고 결국 하늘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는데 73명이 탄 비행기,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였습니다. 공항은 다시 조용해졌는데 하지만 그 조용함은 아침과 달랐어요. 뭔가 큰일이 끝난 뒤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저는 문서 정리를 하다가 그 한국 수사팀 남자와 마주쳤는데 서류철을 들고 있던 손이 거칠었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는 커피 자판기 앞에 서 있었는데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는데 손이 약간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는 커피를 받아들고 잠깐 침묵했는데 그리고 저를 쳐다보더니 아주 짧게 말했어요. 우리 피해자들 대체로 나이 많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에요. 그 돈은 숫자가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라고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이어서 말했는데 제 아버지가 작년에 비슷한 일 당할 뻔했어요. 투자 사기인데 친구가 권유했대요. 수익이 좋다고요.
처음엔 10만 원 넣었는데 12만 원이 돌아왔대요. 그래서 믿었대요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알아챘어요. 아버지 통장 내역을 보다가 이상한 거래를 발견했거든요. 급히 멈췄죠. 더 넣기 전에요. 그런데 제가 수사관이 아니었으면 어땠을까요? 제가 그냥 회사원이었으면, 제가 금융을 몰랐으면 아버지는 평생 모은 퇴직금을 다 날렸을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모든 가족에게 수사관 아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막아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어요. 사기꾼이 해외로 도망가면 피해자는 더 쉽게 포기하는데 어차피 못 잡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외국에 있는데 어떻게 잡아요? 그냥 포기하라고 하죠. 국가가 포기하면 사람도 포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갑니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멋있으려고 한 말이 아니었어요. 연설도 아니고 선언도 아니었는데 그냥 업무 보고처럼 사실을 말하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바로 그 담담함이 저를 울렸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건 기술이 아니라 책임감이었다는 걸요. 최첨단 장비도 아니고 엄청난 예산도 아니었는데 그저 끝까지 간다는 각오였어요. 총이 아니라 의리였는데, 그리고 그 의리는 늙은 아버지의 통장을 지키는 방식으로 나타났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6달이나 준비하고 캄보디아까지 와서 73명을 데려가는 게요라고요. 그는 잠깐 웃었는데 피곤한 웃음이었지만 후회는 없어 보였습니다. 힘들죠. 근데 안 하면 더 힘들 것 같아요. 피해자들한테 전화 오거든요. 제발 잡아달라고, 제발 도와달라고요. 그 목소리 들으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명이라도 놓치면 또 누군가가 당할 거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었어요. 이건 국가가 국민에게 하는 약속이었는데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당했든 끝까지 책임진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들 대단하네요. 라고요. 그는 고개를 저었는데 대단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우리 일이니까요. 라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커피가 식어갈 때쯤 그는 서류철을 챙겨 들었는데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대요.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이라고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는데 피곤해 보였지만 어깨는 여전히 단단했어요. 며칠 뒤 한국에서 들려온 후속 소식은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후속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 뉴스를 검색해 봤는데 제가 한국어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송환된 73명 중 대부분이 구속됐고 수사는 더 커졌다고 했어요. 사기 공장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캄보디아에만 12개의 센터가 있었대요. 라오스에 8개, 필리핀에 5개. 역할은 더 많았고 피해자는 더 넓었는데 한국 검찰은 추가로 100명이 넘는 용의자를 수배했고 국제 공조 수사를 확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73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걸요. 저는 밤에 활주로 끝을 자주 바라봤는데 캄보디아의 밤하늘은 맑아요.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은데 그날 비행기가 떠오르던 장면이 계속 떠올랐어요. 엔진 소리, 활주로 위를 달리는 바퀴 소리, 그리고 천천히 하늘로 사라지던 날개. 저는 한국에서 일하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2015년 부산이었는데 그때 저는 29이었고 새로운 경험을 찾아 한국에 왔어요. 항만 보안일이었고 동료들은 대부분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항만에서 한국인들은 늘 같은 말을 했어요. 끝까지 하자, 마무리가 실력이다라고요. 처음엔 그냥 일중독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칼같이 일하지, 조금 여유롭게 하면 안 되나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했는데 그건 일중독이 아니라 책임감이었어요.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낸다는, 그게 프로라는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성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가가 그 말을 하고 있었어요. 끝까지 데려오고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정리한다고요. 한 명도 놓치지 않고 한 건도 흐지부지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였습니다. 제 친구 상훈이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시냐고 통장은 어떻게 됐냐고 물었는데 상훈이의 대답은 조금 밝아져 있었습니다. 형 경찰에서 연락 왔어. 용의자 잡혔대. 아버지가 넣은 돈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대라고요. 다행히 큰 피해 없이 멈춰 있었다고 했어요. 저는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시렸는데 아버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 통장 뒤에 누군가의 밤샘과 서류와 비행이 있었다는 걸요. 6달간의 준비, 수십 번의 협상, 그리고 73명을 끝까지 데려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요. 국가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가를 직접 만날 수 없는데 국가는 추상적인 개념이고 제도고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국가를 봤어요. 국가는 손이 거친 수사관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6달간 밤새만 흔적으로 나타났고 73명을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데려온 비행기로 나타났어요. 국가는 포기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공항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너라면 저렇게까지 하겠냐고요. 동료는 고개를 저었는데 나라면 못할 것 같아. 너무 힘들잖아라고 했어요. 저는 그 대답이 이해됐는데 힘든 일이니까요. 쉬운 일이었다면 누구나 했겠죠. 하지만 바로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였습니다. 힘든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것,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옳은 길을 가는 것, 그게 한국이 보여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는데 다음번엔 구경꾼으로 남지 않겠다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찾아보겠다고요. 저는 콜롬비아에서 군 통신병으로 복무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국경지대에서 근무했는데 제 역할은 통신망을 유지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거였습니다. 총을 쏘는 일은 거의 없었지만 전쟁의 한복판에 있었죠. 그때 배운 건 단순했어요. 전쟁은 총알로 끝나지 않는다. 가장 강한 무기를 가진 쪽이 이기는 게 아닌데 끝까지 버티는 쪽이 이깁니다. 총알은 언젠가 떨어지지만 의지는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전쟁은 사람들이 포기할 때 끝나는데 제 부대장이 했던 말입니다. 적이 우리를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면 진다고요. 사기 공장도 비슷했습니다. 피해자가 포기하면 범죄자는 더 커지는데 신고해도 소용없어 외국에 있는데. 어떻게 잡아 그냥 잊자 하고 포기하는 순간 사기꾼들은 더 대담해집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는 거예요. 개인이 포기해도 국가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날 이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기로 했어요. 첫째, 공항에서 의심스러운 이동 패턴을 더 촘촘히 봅니다. 한 번에 10명 이상 단체로 움직이는 젊은 사람들, 같은 루트로 반복해서 입국하는 사람들, 서류는 완벽한데 눈빛이 불안한 사람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실제로 지난달에 한 무리를 발견했는데 20명쯤 됐고 모두 20대 초반이었어요. 서류상으론 관광이었지만 짐이 이상했는데 옷은 별로 없고 노트북이 여러 대 있었거든요. 저는 캄보디아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 결과 사기센터로 가던 사람들이었대요. 일부는 속아서 온 피해자였고 일부는 범죄자였습니다. 20명을 막은 거예요. 그들이 센터에 도착했다면 또 수백 명이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둘째, 현지 직원들에게 가짜 투자 화면의 특징을 교육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팀 회의를 여는데 최신 사기 수법을 공유하고 실제 사례를 보여주며 어떻게 구별하는지 설명합니다. 어떤 직원은 처음엔 시큰둥했는데 우리가 수사관도 아닌데 왜 이런 걸 알아야 하냐고요. 하지만 한 직원의 가족이 사기를 당한 뒤로는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모두가 진지하게 듣고 질문하고 메모했어요. 이제 우리 팀은 캄보디아 공항에서 가장 사기 수법을 잘 아는 팀이 됐습니다. 셋째,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 동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 통장 혼자 지키는 거 아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끝까지 잡고 있다고요. 공항에서 만나는 한국 여행객들에게도 가끔 말하는데 조심하라고 의심스러운 투자 권유는 무시하라고 혹시 당하면 포기하지 말고 신고하라고요. 어떤 사람은 고맙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뻔한 얘기한다고 넘기는데 하지만 저는 계속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날 새벽에 73명을 기억하니까요. 그 줄은 단순한 호송이 아니었어요. 국가가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증거였는데 한 명 한 명의 얼굴이 보였고 한 명 한 명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 뒤에는 수백 명의 피해자 가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6달을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국이었어요. 이상하게도 그 증거는 소리 없이 강했는데 카메라도 없었고 뉴스도 별로 없었고 누가 칭찬해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묵묵히 일을 해냈어요. 저는 그 모습에서 진짜 힘을 봤는데 진짜 힘은 과시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지도 않는데 그냥 조용히 끝까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제가 막을 수 있는 사기를 막고 제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돕고 제가 지킬 수 있는 것을 지키고 싶은데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73명을 한 번에 데려올 순 없어도 한 명이라도 막을 수 있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그날 배운 겁니다. 국가의 힘은 국민 한 명 한 명을 포기하지 않는 데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저도 그 힘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 말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송환 작전이 아닙니다. 이건 한 나라가 자기 국민을 어디서든 끝까지 책임진다는 선언이에요. 저는 많은 나라를 봤습니다. 콜롬비아에서 태어나 자랐고 한국에서 3년을 일했고 지금은 캄보디아에 있는데 각 나라마다 장점이 있고 문화가 있어요. 하지만 그날 저는 한국에서 뭔가 다른 걸 봤습니다. 큰 나라들이 관할을 말할 때 한국은 가족을 말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초국적 범죄에는 한계가 있는데 증거가 국경을 넘으면 수사가 어려워지고 범죄자가 외국에 있으면 체포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멈추는데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포기하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6달을 준비했는데 캄보디아 정부와 10번 넘게 협상했고 법률 전문가가 밤을 새워 문서를 검토했고 수사관들이 한 명 한 명 추적했어요. 왜요? 486억 원이 큰 돈이라서요? 아니에요. 그 돈이 누군가의 평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사기꾼을 잡은 건 힘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의리였는데, 그리고 그 의리는 늙은 부모의 통장과 한 가정의 자존심과 수백 명의 미래를 지켰습니다. 저는 외국인이지만 그날 이후 한국을 다르게 보게 됐어요. 조용히 움직이고 끝까지 데려오고 마지막까지 정리하는 나라.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도 카메라 앞에서 과시하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을 하는 나라인데 그게 진짜 힘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이런 힘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데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와 제도와 사람들의 헌신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여러분을 지키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는 밤을 새우고 있는데 여러분의 통장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요. 국가는 보이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73명의 줄에서 배운 겁니다. 오늘 이야기에 감동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는데 세상에는 여러분이 모르는 영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제가 그랬듯이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한 명이라도 막고 한 명이라도 돕고 한 명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73명을 데려온 사람들이 보여준 정신입니다. 지금까지 별빛 사연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